안녕하십니까. NH선물입니다. 저는 현재 NH선물에서 외환 쪽 리서치를 맡고 있는 유재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외환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NH투자증권의 권하민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경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 날짜가 3월 11일인데요. 전일 미국 증시에서 경기 침체 공포가 조금 확산되면서 기술주가 좀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달러와 강세를 지지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달러화가 빠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큰 외환시장에서 오히려 좀 중심을 잡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권하민 연구원님의 외환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는 Q&A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은 최근 외환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말씀 주신 대로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진 양상입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은 자료로 보시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페이지부터 제가 이제 달러화랑 그리고 원화 그리고 뭐 최근에 변동성이 컸던 유로화, 엔화, 뭐 위안화 쪽 얘기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심플하게 제가 첫 번째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의 기대가 빠르게 되돌려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대선 이후에 강달러 고금리로 이제 집중이 됐었는데 오히려 미국 안에서 계속해서 경제지표가 조금씩 전망치를 하회하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첫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달러가 조금씩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그렇다고 원화가 세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얘기도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드리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결국 달러 스마일 구도가 여전히 저희는 추가적인 약달러를 지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금 내려오고 나머지 지역에 올라가는 난US 반등 구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큰 틀에서 올해는 약달러 흐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페이지를 봐주시면 결국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심리 포함해서 최근에 경제지표들이 전망치를 많이 하회하면서 아예 CT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마이너스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2월 중순을 기점으로 내려왔고요. 상대적으로 첫 번째 그림 봐주시면 다른 지역들이 좀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틀란타 연준이 발표하는 1분기 GDP 성장률 전망도 보시면 2%대 중반까지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를 계속 기대했다가 지금 빨간불이 켜진 양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짧게는 지금 단기 시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심플하게 지금 제목처럼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연말 연초 이후에 기대가 막 내달려서 가격들이 막 반영을 했는데 지금 저는 가격들이 조금씩 더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셨는데요. 지금 사실 도지 그 연방정무원 공무원 해고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것들이 향후 고용 모멘텀을 더 꺾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자 스탠스도 좀 강경하죠. 즉 예전처럼 타이트한 고용시장이 지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게 지금 보신 고용지표들 그리고 이제 월 초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양적으로 조금 전망치를 하회한 것들 다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NH선물에서 종종 세미나 드렸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견조한데 좀 나눠봐야 된다. 자본재 수입 중심으로 그들의 공장 투자, 제조업 중심으로 좋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한테 낙수효과 많이 못 준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미국의 견조했던 제조업이 지금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즉 미국 경기 좋다 해서 조금씩 눈높이를 낮추는 과정이 아마 저희가 보는 2분기의 핵심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전망이라서 제가 조금은 긴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당장은 미국 지표 내려와서 달러 약세인 거 알겠죠.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과거랑 달라진 게 있어서 지금 사실 재무부 장관의 스탠스도 그렇고 미국 금리 스탠스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더 뭐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냥 심플하게 실질시효 환율과 미국 재무부 장관의 언급들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 지수 고점에서 보시게 될 때 어떤 재무장관도 사실 약달러를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사실 미국의 암묵적인 룰인 거죠. 재무장관들은 여전히 상징적으로라도 달러 강세를 옹호해왔고 지금 사실 그 재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베센트 재무장관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당장 연초만 하더라도 강달러를 옹호한다. 다만
인위적인 평가국의 어떤 통화가치 절하를 용인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주는 함의가 있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달러 지수 고점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과거 그 어느 수준과 비교해도 지금이 제일 비싸구나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연간 전망에서도 달러의 고평가가 해소될 수 있는 게 올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첫 번째 그림을 봐주시면 과거 달러 지수가 굉장히 높았던 그 시점, 그 당시로부터 3년 전 대비해서 지금 제일 비싸다, 고평가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론적으로 사실 생각해 보시면 한 나라의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좀 떨어져야 되죠. 구매력 보전, PPP 평가설에 따르면 구매력이 까이는 거니까 통화 가치가 빠져야 되지만 두 번째 그림처럼 이번 사이클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실질 실환율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연준 정책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든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들, 자국 우선주의들과 맞물려서 달러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이랬던 비쌌던 달러를 그럼 우리가 앞으로 더 비싸게 받을까? 아니면 강세폭을 좀 반납할까? 이 차원에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본 아이디어는 달러 강세의 부등호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직전에 제가 재무부 장관 쭉 언급들도 가져왔었지만 달러가 강한 거에 따른 좋은 효과가 있었죠.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써놨는데 일단은 국제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서 자본을 땡겨와야 됩니다.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도가 높아지려면 우리는 달러 강세를 용인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정적인 통화 가치를 담보로 이제 자국의 인플레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이건 이따가 중요하게 언급드릴 차입 비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경제 주체, 즉 정부든 기업이든 가게든 양호하게 좀 낮은 비용으로 차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빼놓을 수 없는 힘의 논리입니다. 강한 미국, 우리 이제 강한 미국이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나라 기축통화인 달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강달러의 부작용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왜 달러 강세로 인해서 보시게 되면 제조업이 그렇게 안 좋았나? 뭐 그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달러 강세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 저가 수입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결국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이에 따른 고용 이탈, 오프쇼어링까지도 이어집니다. 옛날에 이제 자유무역 때 중국이 급부상했던 것도 결을 같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배경의 달러 강세가 보시는 지난 30년인데 우측을 보시면 제가 볼 땐 좀 환경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강한데요. 인플레 경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제조업 옛날처럼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정책도 어느 순간 바뀔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좀 데이터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우리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미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1등 나라가 일본, 2등 나라가 중국인데 이들은 예전처럼 미국채를 많이 안 사줍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예전은 2000년대 초중반 자유무역 때는 쭉쭉 사주면서 추세적인 저금리를 지지합니다. 그 미국채를 막대한 수요가 사준다라고 하는 거는 수급상 금리가 낮아지는 이유인 거죠. 그 자산이 인기가 있으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예전엔 저금리가 지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사주기 때문에 더 이상 대외에서 차입 비용을 낮출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안 사주면 우리 예전처럼 추세적인 저금리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럼 미국채를 안 사줬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갔단 말이죠. 뭘로 들어갔냐라는 거죠. 달러 리사이클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은 어쨌거나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럼 그 무역수지 흑자를 본 다른 나라들이 있겠죠. 보시면 한국, 독일,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강했냐라고 하면 다 아시지만 그렇지 않죠. 정반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리 유동성이 다시 한번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 단어를 달러 리사이클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보시면 첫 번째 그림처럼 아예 이제 그 경로, 그 메인 축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점선이 지금 미국채인데 미국채에서 이제는 그것보다 더 커진 게 뭐냐라고 했을 때 FDI, 우리 알고 계시는 공장지능 직접 투자 이거 있고요. 그리고 주식, 나스닥 S&P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리사이클링의 어떤 메인 축이 예전엔 미국채에서 지금은 FDI와 주식으로 많이 변화가 됐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증권 안에서 외인 보유 비중으로 보시면
두 번째 그림입니다. 미국채 보유 비중 떨어지고 있고 주식 이쪽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지만 우리 미국 주식 환 오픈으로 하죠. 엔비디아 주식 그냥 사고 테슬라 그냥 사죠. 그 자체가 강달러 요인입니다. 예전처럼 금리를 떨어뜨리는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체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 경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강달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정부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자산, 특히 미국채를 안 사주네 라고 하면 예전처럼 저금리가 지지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최근에 10년물 금리를 보셔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실제로 이번 코로나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 이후에는 미국이 특히 돈을 더 썼어요. 정부 지출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면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상 최대의 정부 부채를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금리가 안 떨어지죠.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부채보다 지금 이자 비용, 그 나라에 대한 이자 비용이 계속해서 더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고 실제 우리 두 번째 그림처럼 미국 입장에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마이너스적인 얘기는 정부 부채, 차입 비용 이런 재정 적자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이자 비용은 지금 항목별로 보셔도 가장 좀 많이 지출이 되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 입장에선 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양상을 조금 방어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재무장관께서 10년물 금리 상승 경계하고 우리 왜 QT 중단도 논의했고 우리 10년물 금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3월 초에도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금리를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사실 인플레 경계를 조금 줄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차입 비용을 낮추고 가게들의 소비, 기업들의 생산 투자 유인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번 정부에서 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관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그림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세 때렸다가 유예했다가 때렸다가 유예했다가 우리나라 역시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출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굉장한 변동성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관세를 열심히 걷었던 2018년, 2019년을 봐주시면 적자 전체의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즉 관세를 걷어서 무역주의 적자를 메꿔야지 혹은 재정주의 적자를 메워야지 어렵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2018, 19년 거치면서 미국은 사실 무역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까 무역주의 적자를 더 키우진 않습니다. 다만 그때 복귀해 보시면 감세를 하죠. 개인 감세, 기업 감세를 하면서 재정 수지 지금 보시면 2배 이상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좀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죠. 그때도 감세하면서 재정이 문제였냐? 지금도 재정이 문제였다. 그러면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은 조금 사이즈가 다릅니다. 두 번째 그림이고요. 실제로 재무장관께서 계속 10년물 금리 얘기를 하고 계신 건 두 번째 그림인데 세수 대비해서 순이자 비용 나가는 사이즈가 지금 거의 2배 가까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반기에 생각해 보시면 남은 정책이 뭐가 있죠? 감세해야 되죠. 그러면 세수를 좀 덜 걷는다라는 얘기고 보시면 두 번째 그림처럼 이자 비용은 더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무장관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상대적으로 오히려 관세는 되게 온건하고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합니다. 점진적인 관세를 얘기하고 있고 매달 2.5%씩 올려야지 그런 쪽 주장을 하고 계신데 오히려 조금 더 강경한 스탠스는 미국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그리고 모기지 금리, 30년물짜리 장기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환경 때문이라도 더 이상 강달러 고금리가 많이 이어지진 않는다. 예전에도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3페이지는 그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가게가 느낀다라는 것이고 이건 최근에 보신 소비 심리가 깨져 있고 소매 판매가 전망치를 하회했고 이런 거랑 같은 지표입니다. 실제로 모기지 금리 보시면 고점 찍고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 알고 계시는 DSR 있죠. 총 원리금 부채.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부담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면 소득 분위별로 즉 돈을 많이 못 버는 가게일수록 향후 물가 판단에 대해서 더 안 좋다, 더 부담이다 라고 보는 거죠. 사실 최근에 부쩍 2주, 3주 된 것 같은데 스태그 컨셉이 나온 것도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대선 이후에 계속해서 강달러 고금리도 내달려왔던 미국 달러와 여러 가지 이제 금융지표의 반응에는 미국이 제일 좋겠네, 미국 예외주의, 그리고 노랜딩, 야 연준이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까지 반영이 됐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이유들로 충분히 올해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재무부, 정부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 상황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그림들을 보시면 예전에 심플하게 강달러의 부작용, 제조업에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바깥에서 이제 생산하고 바깥에서 공장 짓고 우리 소위 알고 계시는 오프쇼어링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러스트벨트로 대표되는 미국 안에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일자리들이 쭉쭉 빠지고 망가지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이 이제 옛날에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 제조업 고용이 혹은 미국 제조업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가? 라고 봤을 때 저희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사이클을 거치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좀 컸던 것 같고 우리 작년, 재작년에 거의 핫 이슈였던 뭐 IRA라든지 반도체 지원법들로 계속해서 생산기지 일자리를 우리나라로 들여와 했던 게 그동안의 미국이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모멘텀은 좀 꺾였습니다. 지금 15페이지 그림을 봐주시면 결국 제조업 입장에서는 달러가 세면 좀 부담이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달러가 좀 내려와야 제조업 건설 투자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보시면 까만색 박스입니다. 달러가 좀 내려와야 그래야지 기업들 입장에서 생산이든 투자든 할 수 있는 요인이 커지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사이클에서 그게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렸고 이에 따른 보조금을 기반해서 다 끌어온 거기 때문에 보시면 달러가 셌는데 제조업이 양호했다라는 게 저희가 본 이번 사이클에서의 미국 제조업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부문별로 뜯어보게 되면 어디가 좋으냐라고 봤을 때 사실 다들 느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두 번째 그림이죠. 미국 가서 공장 짓는 게 다 어디냐라고 봤을 때 사실 뭐 AI, 생산성 이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다 IT예요. IT가 이렇게 급증을 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조그맣게 보시면 운송장비, 뭐 자동차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에 대해서 조금 정책을 달리 가져가도 뭐 약세를 막 대폭의 약세를 유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과거에 보셨던 강달러 옹호 쪽에서 조금은 바뀔 수 있는 개연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진짜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생산기지 일자리를 갖다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받는 나라가 됐거든요. 이제 예전에 보시면 유럽, 일본은 물론 여기 지금 보시면 동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신흥국이죠. 이런 나라들한테 당연히 FDI가 들어갔던 쪽이었다가 지금 보시면 미국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림은 충분히 지금 미국 제조업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달러가 조금 강세여서 미국 제조업 왕창 깨지고 뭐 이런 그림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돈은 오히려 계속 들어왔었고 그게 제조업을 지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멘텀 자체는 직전의 강달러 사이클보다는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본 달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달러 쪽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17페이지를 봐주시면 제가 올해 연간 전망에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FDI를 말씀을 드려요. 왜 FDI를 그렇게 강조하냐. 아까 보셨지만 이제 잔액 기준으로 미국채보다 큽니다. 그럼 FDI에서 유의미한 변화 있으면 이거 환율 유동성에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림 보시면 언제 이렇게 회색 막대 그래프가 올라왔냐라고 보시게 되면 여기 바이든 초기입니다. 22년 뭐 이때 러우 전쟁 끝내고 미국으로 다 돈이 들어갔던 그 흐름들이 최근에 4분기까지 업데이트 해봤을 때 내려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조금에 대한 스탠스는 보조금 안 줘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여기 두 번째 제가 써놨는데 주요 외신들이 지금 열심히 공무원 해고하는 거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담당 부서 40%가량 뭐 집에 보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그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해진 그런 상황이었더라도 실제로 돈이 꽂히는 FDI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들은 이런 정책 불확실성을 좀 확인하고 가야겠죠. 실제로 수급상 유입이 둔화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올해 이런저런 이유 특히 성장률 격차 축소 그리고 앞에서 보신 그 FDI 유입 둔화 이런 것들로 달러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그게 제가 오늘 올해 보는 약달러 흐름입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 우리의 또 원달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바로 결론으로 가져왔습니다. 19페이지고요. 원달러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올해 하단으로 저희가 설정한 숫자가 1,330원 정도, 1,300원대 초중반 가면 정말 많이 내려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평균으로는 1,380원 이렇게 지금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나라가 수출이 좋아집니까? 내수가 좋아집니까? 정치 리스크도 있죠. 이런 우리나라 대내 재료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외생 변수에 따른 순환적인 달러 약세와 맞물린 워낙 강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 좌측 우측 그림 보셔도 성장률 전망, 기준금리 전망 당연히 지금 미국에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고 실제로 불확실성으로 더 작용하고 있는 건 관세입니다. 관세. 사실은 이상한 게 우리는 미국이랑 이제 상호 무관세죠. FTA 체결국이라서 아예 관세가 없는데도 첫 번째,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수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다른 어떤 아시아 신흥국 통화보다 약세폭을 좀 많이 키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환율 제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치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보실 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특히 우리나라 원화가 좀 많이 반영합니다. 트럼프가 혼내려고 하는 나라들 중에 첫 번째 그림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가 제일 높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관세를 때린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들도 있지만 성장률 뭐 저해 요인이고 성장률 떨어지고 수출 증가율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리는 저희 하우스에서 그리는 수출 증가율 궤적은 두 번째 그림처럼 일단 그리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 효과가 이걸 곧이곧대로 반영할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출은 만약에 100이 빠진다. 그럼 원화가 100이 약세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사실 교역 관련 지표가 우리 환율에 주는 설명력 자체는 옛날보단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보시는 뭐 수출 증가율, 무역 수지, 그리고 교역 조건 지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원화를 설명을 했으면 지금 우리 원달러는 좀 더 많이 낮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러우 전쟁 때 최악의 시점을 지나면서 오히려 사이클로 보시면 좀 개선이 된 그림이죠. 오히려 이따가 경상수지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조금 더 유동성 차원에서는 올라온 게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원화 유동성이고 설명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더 올라오는 설명력을 가진 지표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땐 일단 우리나라 원달러는 이런 변수를 좀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 내수 당연히 중요하고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나라 원달러가 뭐랑 같이 움직여? 라고 했을 때 지금 빨간색 박스를 봐주시면 사실은 다 대외 재료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올해 좀 많이 받았던 질문이 2월 말에 우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금리 차는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단기 금리, 절대 금리만 보시면 제일 끝에 있습니다. 오히려 역외상관계수를 가지는 거죠. 원화랑 단기 금리랑. 그러니까 저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해서 원화가 더 약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때 미국과의 경기 차, 그리고 실제로 그걸 반영한 달러, 위안화, 엔화, 최근 엔화까지의 흐름을 반영했을 때 이런 대외 재료로 이제 원달러 전망을 조금 더 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결국 돈인 거죠. 돈의 방향성입니다.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어쨌거나 우리나라 땅 안에서 달러가 이제 결국은 들어오거나 나갔던 게 좀 덜 나가면 됩니다. 우리 그동안 좀 많이 내보내면서 원달러 1,500원도 갔다 왔잖아요. 연말에 1,480원까지 고점을 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원화 약세 사이클과는 돈의 방향성에서 약간 좀 분위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러우 전쟁 때 우리나라 경상수지 계속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2022년에. 근데 보시면 조금 많이 올라와 있고 우리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도 뭐 역대 3위 정도, 월간 기준으로 3위 정도의 경상수지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두 번째 그림인데 달러 순 공급과 환율 레벨과의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상수지 벌고 이따 언급드릴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직접 투자까지 고려해서 공급을 계산해보면 원달러 좀 많이 내려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사실 공식적으로는 1,500원 그 이상의 뷰를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한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강도는 약하다라는 게 이제 바로 나오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그림입니다. 아까 경상수지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월간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가 지난 1월 보시면 126억 달러가 나갔어요. 역대 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해외 증권 투자,
주식도, 채권도 그 해외 증권 투자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것인가, 이 막대 그래프가 계속 더 설 것인가 라고 하면 저희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높은 레벨에서 신규 투자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환율 레벨도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투자한 해외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1400 중후반대 넘어가면 우리 연기금 전략적 환해치 불량 나온다라고 계속 뉴스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오히려 전략적 혹은 전술적인 해지를 검토해야 되는 레벨이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라서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늘진 않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시면 1월에는 연초 이후에 환율이 빠르게 안정됐던 경험을 다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 딱 12월 말 기준으로 1,480원. 계엄 모든 불확실성을 반영한 정치 리스크까지 반영한 그 레벨이었는데 연초에 실제로 거래가 재개되니까 원달러가 빠르게 이제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좀 나갔던 수요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그렇게 순환적으로 좀 많이 더 나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진 그 대외 자산 안에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비중을 보시면 그냥 글로벌리 탑입니다. 거의.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들고 있는 해외 자산과 해외 주식에 대한 그 보유 비중이 순 대외 자산 안에서 40%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되게 높은 거죠. 그만큼 구조적인 해외 투자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서 이건 다시 말하면 원달러 많이 유의미하게 못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지만 정리를 해보면 수출, 교역 조건, 무역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만큼 그것보다 더 커진 지금 중요성과 그 설명력이 이렇게 해외 투자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금액 보시면 1월에도 지금 126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앞에서 다시 한번 숫자를 정리해드리면 올해 평균으로 저희가 1,300원대 80원까지는 본다. 하단 자체로 1,300원대 초중반 가면 많이 내려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구조적인 밴드의 변화,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에는 유로화랑 엔화, 위안화 얘기가 있는데 조금은 최근에 중요해진 유로화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유로화 보시면은 최근에 좀 많이 달러 약세에 기여합니다. 우리 달러 지수 안에서 제가 이제 비중을 좀 많이 강조드리는 편인데 유로화가 58%입니다. 스위스, 스웨덴까지 하면 7%가 넘어요. 그러면 달러 지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서 거의 70% 가까이를 유로화가 설명을 합니다. 14%가 이제 엔화죠. 그런 유럽에 큰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독일이 재정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시점은 2월 말 조기 총선 이후입니다. 독일이 지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올해 여러 선진국 중에서 재정에 대해서 돈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한 나라는 사실상 미국이 거의 유일하고 독일은 거의 못 쓸 것 같다 했던 나라에서 지금 인프라 투자한다고 하고 국방비 지금 부채 브레이크에서 뺀다고 하고 이런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심플하게 제가 그냥 돈 쓰면 유로화 어떻게 되는데 이 차트예요. 돈 쓰면 유로화가 과거에 강세로 갔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사실 독일이 중요한 게 제가 유로화를 보는 구도는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를 똑같이 보지는 않아요. 유로화라는 게 본질적으로 잘 되던 독일이 나머지 어려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를 도와주던 그런 국면에서 탄생을 한 거기 때문에 독일과 나머지의 구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0페이지처럼 독일과 나머지 구도로 보시게 되면 사실 유럽, 독일 중심으로 똘똘 뭉쳤을 때 유로화가 좀 셌던 경험이 있어요. 직전에 보셨던 게 아마 거의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왜 코로나 직후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유럽에서 경제회복기금이다라고 해서 재정동맹을 강화합니다. 그때 보시면 유로화가 쭉 올라갔던 경험이 있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왜 남유럽 재정위기 때 2012년, 2013년 국면에서 당시 드라기 ECB 총재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러면서 OMT 선언을 합니다. 그때 유로화가 또 쭉 올라가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에 유로화 통용되니까 당연히 유로화 좋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똘똘 뭉친 유럽은 거의 5년 만에 나온 모멘텀이자 이벤트고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유의미한 유로화의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릴 건 재정을 쓰는 그 효과인데요. 우리 29페이지입니다. 1985년의 플라자 합의를 종종 많이들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1년 만에 달러가 30% 약세로 갑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약달러를 받아준 거죠.
다 알고 계신 엔화랑 그리고 당시 독일 마르크화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85년 9월에 독일 마르크화가 당시 30%가량 강세를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독일이 돈을 씁니다. 재정 수지가 현저하게 지금 적자폭이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사실 방위비로 혼낼 거였으면 일본을 혼내야 됩니다. 그래프 끄트머리 보시면 지금 GDP 대비 방위비 지출 해가지고 일본이 꼴등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랑 일본의 회동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 혹은 국방비 혹은 환율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은 가만 냅둬도 이따 언급드리겠지만 통화 전체적 혼자 긴축하면서 강세로 가잖아요. 일본 엔화가. 근데 ECB는 같이 금리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한테 오히려 재정에 대한 부담, 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눠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과의 정치와 연관을 지었어도 사실 독일이 돈 쓴다라고 하는 건 조금은 국방비 이슈도 물론 있겠지만 미국에서 조금 반길 수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쪽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모멘텀이 생겼다, 강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하나를 더 언급을 드릴 건 한국과의 비교입니다. 좌측 그림, 우측 그림. 좌측은 유럽, 우측은 한국이에요. 두 번째 그림 한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구조적인 달러 유출, 달러 수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사는 것보다 우리가 해외 투자하는 게 더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죠. 실제로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아예 금액 기준으로도 역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외 투자를 그만큼 더 하는 거죠. 근데 그 구도 그대로 좌측 유럽을 보시게 되면 유럽은 조금 반대입니다. 즉 유럽은 해외에서 유럽에 주식 투자하는 그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 보시면 유럽 경기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근데 유럽 시장은 좋잖아요. 그런 종전 기대라든지 혹은 재정 확대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주식과 연관된 수급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도 훨씬 더 클 수 있는 지역이다. 이거는 우리나라랑 좀 비교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유로화 강세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지수 안에서 14% 차지하는 엔화. 엔화는 오히려 조금 더 심플하게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원엔 환율이 이제 990원까지 거의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달러엔 환율 하락과 원엔 환율 상승 더 보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이제 금리차 여전히 유일하게 긴축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인데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좌측 우측 그림을 봐주시면요. 지표들이 이제 반영을 합니다. 일본 물가가 어느덧 슬금슬금 올라와서 4%가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실질 지표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높은데도.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올해 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춘투. 일본 봄철 이제 임금 협상에서 작년에 기록한 레벨이 5.1%, 거의 91년의 최대 임금 상승률이 나왔는데 올해 현지 컨센이 지금 보시는 4%대 중반대 정도 됩니다. 뭐 낮지만 높죠. 레벨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노동자 보시면 그 현금 수익 같이 이제 임금이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결국 명목 지표 올라갔는데 실질이 따라 붙으려면 임금 같은 것들이 올라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추가 긴축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은 지금 보시면 열심히 긴축을 했는데 물가가 아직 4%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 기준금리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유일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완화적인 금융 환경입니다. 근데 물가가 4%가 나왔으니 추가 긴축을 더 해야 되겠죠. 아마 그런 사이클로 보시게 되면 저희는 뭐 연 7월, 당장 7월 회의 때도 금리 올릴 걸로 보고 있고 유의미한 달러 엔 환율의 하락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BOJ 이제 일본은행의 긴축 시그널이 어떨 땐 엔화 강세였고 어떨 땐 뭐 엔화 반응이 없는 것 같다가도 작년 가을께 NKD 트레이드 막 청산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강세로 반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쨌거나 일본 입장에서도 해외 투자에 대한 니즈가 예전처럼 더 많이 올라가면서 즉 엔화 약세를 지지하는 그런 상황은 조금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수급상으로도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뭘 한댄다. 우리나라에 베팅하자. 우리나라 채권을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수요가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충분히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긴축 얘기 많이 드렸고 그리고 실질 지표 올라온 것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위안화 얘기는 좀 간단히 드리려고 해요. 심플하게 2018년처럼 중국이랑 미국이랑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환율 구도를 보시면 좀 반대입니다. 제가 위안화 그냥 숫자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2018년에 아시겠지만 우리 위안화 전년 대비 10% 가까이 약세로 갑니다. 계속해서 오히려 관세 보복하는 맞대응을 하면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2018년 그때 고시환율이 많이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민은행은 매일 아침 고시환율을 딱 주고 오늘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움직여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시환율이 낮지 않아요. 그냥 맡긴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 가게 냅둔 거고.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위안화 가치는 전년 대비 1%밖에 약세가 아닙니다. 7.2, 7.3 하고 있죠. 근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매일 아침 발표하는 고시환율을 굉장히 낮춰서 고시하는 거죠. 낮추니까 위안화 강세인 거죠. 위안화의 추가적인 약세를 좀 방어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명확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중국은 2016, 17년 그런 이머징 빅사이클을 겪은 2018년의 중국이 아니라 지금 중국은 물가가 이번에도 2월 CPI가 마이너스 0.7을 기록한 두 번째 그림인데요. 내수가 부진하고 지금 부동산이 침체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한다? 수입 물가 더 올라가고 내수가 더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디플레이션 컨셉에서는 구매력 보전에 따른 위안화 안정을 충분히 유도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실제로 3월 전인대에서 나왔던 정책들 보시면 재정수지 적자 비율 4% 찍어놓고 그리고 계속 이구안신하면서 보조금 지원하고 다 정책의 포커스가 소비거든요. 소비. 그럼 결국 지금 17, 18년처럼 약세 유도에서 양적 성장을 수출로 꾀할 건가? 아니면 그나마 환율이라도 안정시켜서 내수를 부양하고 소비를 촉진할 건가? 라고 했을 때는 명확하게 좀 후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나라도 역시 유동성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43페이지입니다. 돈이 더 나가면서 위안화 약세를 지지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보시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경상수지에 외국인들이 중국 산 거 더하고 중국이 해외 거 산 걸 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럼 지금 그림처럼 유동성 차원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강세, 강보합을 보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낮아서 완연한 강세는 아닐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2018년과 다른 걸 말씀드릴 건데 바로 45페이지입니다. 이번 사이클 러우 전쟁 끝나고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야 중국이 이제 미국이랑 싸우니까 우리가 이제 금을 축적하고 그리고 탈달러 노력의 일환이죠. 그리고 미국채 줄여나가는 거 보이시죠? 계속 줄이면 사실 미국이랑 싸우는 거 맞죠. 근데 우리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드디어 모멘텀으로 보시면 전년 대비 지금 마이너스 폭을 많이 줄였고 이건 다시 말하면 예전에 계속 갖다 팔았던 미국채를 이제 그만 파는 겁니다. 지금 아직은 여기 영선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막 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보시면 2018년이나 러우 전쟁 때처럼 계속해서 갖다 팔면서 우리가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미중과의 어떤 금융측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달러랑 그리고 이제 원화, 유로와 엔화, 위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테이블 한번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 자체는 막 그렇게 큰 재미는 있지 않지만 점진적인 달러와 맞물려서 난-US 통화, 우리나라 원화 포함 이머징 통화 역시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게 아마 올해의 그런 환율 구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바로 질의응답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용관님 좋은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근 달러가 고평가된 만큼 달러화는 좀 고평가 국면이 해소되고 비미국 통화의 경우 이제 조금 강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순환적 관점에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의 최근의 관세 정책이 예를 들어 수입을 조금 덜 하거나 그리고 그 상대국의 입장에서 무역 흑자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미국채를 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건데 지금 최근 이런 원래는 달러 사이클링을 하는 이런 순환적 관점에서 미국채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달러화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그 경로, 미국채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관련된 차트가 있어서 바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긴데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채를 안 사줘서 달러가 약세다. 혹은 미국채를 안 사줘서 달러가 강세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설명력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에서 보시면 미국채를 안 샀습니다. 러우 전쟁 때 두 번째 그림이네요. 외국인이 미국채 보유 잔액을 쭉 줄였던 게 이번 사이클이죠. 러우 전쟁 때 지금 마이너스 폭이 심화됐는데 그때 달러가 약했냐라는 거죠. 강했습니다. 왜 강했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미국채로 안 사줘도 우리는 괜찮아. 왜냐? 직접 투자랑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분명한 건 난US 지역이 예전처럼 미국채를 못 사줘요. 왜냐하면 중국만 하더라도 경상수지 그 레벨 비율이 과거 뭐 07년 이럴 때 미국채 제일 많이 살 때는 1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GDP 대비. 근데 걔네가 지금 1%, 2%대로 줄었으니까 이건 뭐 못 사주는 게 아니라 안 사주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그 경로가 이제 좀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채를 안 사주고가 달러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게 FDI 보자. 그리고 뭐 주식 관련해서 자금 유출입 보자.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미국채 말고 FDI나 이런 다른 주식. 부분에서 미국으로 네. 달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연간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의 하단을 98포인트로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최근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3 후반으로 지금 거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은 달러화가 올해 크게 약해지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게 아마 제가 보는 좀 구조적이고 순환적인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심플하게 어떤 게 더 편해라고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좀 낮아졌을 때 달러를 살래? 아니면 지금 원달러 높으니까 지금 달러를 팔래? 라고 했을 때 저는 전자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채널 하에서의 순환적인 하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마 이 두 번째 그림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미국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달러 스마일에서도 좀 내려오는 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나머지보다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이제 레벨이냐 아니면 그 모멘텀이냐 라는 차원에서 달러가 비쌌던 건 맞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갔던 유동성이 좀 둔화되면 달러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가 DXY 기준으로 70, 80, 90 이런 걸 논하려면 이머징이 빅 사이클이 있었던 이를테면 2000년대 뭐 그 2009년 사이클, 2009년 3월부터 혹은 2016, 17년 이런 건 지금 실질 시류 환율로 그려놔서 레벨이 맞진 않지만 그 예전에 2016, 17년 혹은 뭐 2000년대 초중반을 보셔야 돼서 그렇게까지 아직은 이머징이 붐이 막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보진 않아서 조금 제한적인 제한적인 달러 약세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러화에 더해서 원화도 현재 이제 1,450원 그쯤에서 계속 거래 중인 것 같은데 네. 과거와 같이 이제 크게 낮아지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정부 부처에서 비상수출 대책이나 외환수급 개선 방안 이런 정책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 정책들이 달러 환율에 좀 유의미한 하방 압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볼 때 방향성 재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달러를 잘 설명해 라고 말씀드렸을 때 결국 달러랑 위안화를 따라가거든요. 네. 글로벌리 달러가 이제 계속해서 강세인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당국에서 뭐 선물한 규제를 푼들 외화 차입 한도에 대해서 뭐 규제를 완화한들 이걸로 방향성이 정해지진 않아요. 다만 유의미한 조치들 그거에 대한 의미 있는 건 상방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정치 리스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국 연말이랑 지금이랑 놓고 보면 상황이 되게 많이 다르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때는 정말 아무런 조치 없이 우리가 비상계엄 이후에 원달러 환율 상승을 그대로 맞았다라고 하면 3개월이 지난 지금은 당국에서 얼마나 많은 규제를 풀었습니까? 그래서 뭐 선물한 포지션 규제 이런 것들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과의 뭐 외환 스와프 그리고 전략적 해치 기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달러 유동성 관점에서는 원화가 그렇게 폭락할 가능성을 되게 많이 줄여놨거든요. 실제로 지금 뭐 코로나 때랑 달리 개별 기업들 입장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달러를 막 못 구해서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유동성 차원에서 버퍼가 좀 많고 상승을 좀 제어할 수는 있지만 결국 질문 주신 거에 따라서 그거 강세로 만들 수는
아니다. 그런 재료까지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러화랑 원화 외에도 최근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로화 쪽이나 엔화 네. 이런 비미국 통화 쪽에 강세 흐름이 조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특히 유로화 쪽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국방비 지출보다 유로화 강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성장력이 조금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가 유럽의 성장 모멘텀을 좀 크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조금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인프라 투자가 향후 10년간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유로화의 재정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게 사실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고 실제로 돈을 끌어 모아서 투자하고 이 가시화가 되기까지는 사실 하루 이틀짜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유로화 강세와 가격 지표들이 반영하는 거는 이런 재정에 대한 기대감일 뿐인 거지 실제로 우리가 펀더멘털이 올라오는 건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2페이지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유럽 펀더멘털이 진짜 그럼 러우 전쟁 때만큼이나 깨져 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제 유럽은 비금융 기업 대출 증가율, 제가 이제 크레딧 사이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직접 자금 시장인 미국과 달리 여기는 완전히 은행이잖아요. 간접 금융 시장이 발달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점 찍고 올라온 것들이 작년 말이거든요. 이미 ECB의 금융 완화가 시차를 두고 개별 기업들의 대출 사이클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온기가 좀 퍼질 수 있는 게 저는 올해 같아요. 그래서 뭐 두 번째 그림도 있지만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고 실제로 인프라 투자 때문에 뭐 유로화가 강세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전반의 회복 기대를 좀 반영하지 않을까 그건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인프라랑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난US 지역의 유의미한 반등이랑도 연계가 되죠. 독일 제조업 포함해서 중국도 한국도 다 좋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달러 스마일의 유의미한 가운데 그림 이런 걸 기대해 봄직한데 향후 10년 동안 지금 5천억 유로 딱 이 금액 가지고는 아직은 좀 많이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달러 약세폭이 조금 제한적인 부분과 조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연구원님이랑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네. 제가 연구원님이랑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하니 네. 연구원님의 팬이 있어가지고 한번 꼭 이거 여쭤봐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엔화는 계속 강해지고 그리고 원화는 조금 계속 약해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엔 환율도 계속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은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를 하고 일본은행은 계속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원엔 환율이 과거 레벨 수준인 1,100원 혹은 1,200원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200원까지 보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조금 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밴드를 켜놨어요. 지금 차트를 봐주시면 이 1,100원이라는 숫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했을 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엔화 강세 레벨 지금 135라고 치고 엔화가 달러인 기준으로 135까지 빠지고 근데 우리나라 원달러가 1,500원이면 1,100원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시나리오를 상정해 봤을 때 가능성이 있으려면 침체거든요. 경기 침체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할 때 제가 대외 재료랑 잘 맞습니다 라고 해서 왜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요거 차트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랑 엔화의 연동이 점점 더 강해진 양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달러와 비미국 지역 통화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1,200원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엔화만 미친 듯이 올라야 되고 원화는 툭 떨어져야 됩니다. 이럴 가능성은 사실 크진 않고 리세션일 때는 얘기가 다르죠. 왜냐면 최근에도 달러 엔 환율 하락에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덩달아 엔화가 세거든요. 우리가 잊고 있지만 느낌은 잘 안 오지만 엔화는 이제 안전자산의 역할을 조금 해왔고 어느 정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파른 엔화 강세인데 달러엔이 1,500, 1,600이다 라고 하면 사실 1,100원, 1,150원 갑니다. 근데 그때는 결국 달러 스마일의 가장 왼쪽 경기 침체까지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사실 그렇게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진 않아서 1,000원대 중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만약에 1,200원 레벨로 가면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거의 침체라고 보고요. 사실 이제 달러엔 환율도 제가 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의 레벨로는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35에서 뭐 제가 하단을 끊었지만 코로나 전에 보시면 100, 뭐 110 달러엔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은 그럴 만한 경기 펀더멘털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말 그대로 달러 유동성이 우왕하고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와야지 뭐 예전처럼 레벨을 노려볼 텐데, 지금 일본은 상품 수지 적자국이다라는 얘기를 전 드립니다. 예전의 일본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미국 안에 수출 비중에서도 일본의 비중이 현저히 떨어진 것도 있고, 예전의 위상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많이 가봤자 이제 130엔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NH투자증권 권하민 연구원님과 함께 외환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 권하민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분기쯤에 또 외환시장 연구 자료를 만들어서 그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